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딩 알려주는 누나지로 여러분들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그죠? 제가 좀 약간 삶에 이런저런 변화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아주 그냥 크게 사과 받고 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요, 과연 브라우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볼 거예요. 그게 도대체 왜 필요하지? 제 친구가요, 최근에 면접을 봤는데요, 되게 어이없는 데서 이제 면접을 떨어졌대요. 제 친구가 면접을 본다니까 이제 준비를 한 거지. 야, 자바스크립트 동작 원리가 뭐고, 자바스크립트 변수 뭐 배열 뭐고, 막 리액트 막 이런 거 다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간 거야. 그래서 면접 부숴버리겠어 하고 갔는데 막상 이제 면접관이 하신 질문이 브라우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해보세요. 이거를 질문했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만 할 줄 알았지, 막상 내가 쓰는 도구인 웹인, 우리 웹 개발자의 그 웹인 브라우저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떨어졌다는 썰. 아주 슬프죠?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우리 학생분들에게 이 언어를 어떻게 쓰는지, 뭐 웹 개발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는 가르쳐 줬지만 과연 이게 내가 막상 쓰고 있는 도구인 웹 브라우저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내가 주소창에 네이버라고 주소를 입력을 했을 때 브라우저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나에게 웹사이트가 뿅 나오는지, 이런 원리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 시간에 내가 요런 것도 학생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너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용서해 주겠니? 자, 그래서 한번 웹브라우저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 브라우저가 어떻게 생기는지 좀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의 이제 구조 인터넷 치시면은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브라우저는 과연 어떤 친구들을 가지고 동작을 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첫 번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요, 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아무리 웹사이트를 많이 방문해서 웹페이지가 계속 바뀌어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과연 그건 뭘까? 바로 뒤로 가기 버튼, 앞으로 가기 버튼, 세로 거친 버튼, 막 주소창, 그 위에 상단, 얘네들은 안 바뀌잖아, 그죠? 그거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 버튼들, 말 그대로 사용자가 쓰는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뭐 그게 끝.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 엔진 전에 렌더링 엔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은, 렌더링 엔진은요, 말 그대로 웹사이트를 보여주는 렌더가 이제 그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보여주는 부분이 렌더링 엔진입니다. 그래서 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브라우저를 보여주는 이제 렌더링 엔진이 많이 활동을 하는 공간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브라우저 엔진은 뭐냐? 요 사이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뒤로 가기를 눌렀어. 그러면 이제 그 뒤로 가기를 인식해서 다시 렌더링 엔진한테 알려주는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뒤로 가기 눌렀으니까 아까 그 전 페이지 좀 갖고 와라. 이렇게 알려주는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브라우저 엔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통신되어 있죠.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웹사이트를 호출을 하거나, 야, 웹사이트 데이터 내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출을 할 때 쓰는 그런 네트워크적인 거를 담당하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엔진은 우리가 어떻게 가시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크롬 개발자 도구를 여시면요, 거기 탭 중에 네트워크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은 우리의 네트워크 엔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착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해석기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브라우저는 뭐예요? 자바스크립트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브라우저를 막 동작할 수 있죠. 그게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배우는 이유잖아. 그거 아니면 다른 그 언어를 왜 배우니? 그 복잡한 거 왜 배우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브라우저는요, 자바스크립트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덕분에? 자바스크립트 해석기 덕분에. 이게 자바스크립트를 인식을 해서 이제 막 동작을 하게 하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롬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V8 엔진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UI 백엔드는요, 사용자랑 약간 소통하는 부분입니다. 뭐 사용자가 뭐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뭐 마우스 이벤트라든가 클릭 이벤트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보시면 자료 저장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브라우저도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로컬 스토리지라든가 뭐 세션 스토리지라든가 뭐 쿠키라든가 그런 브라우저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저장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웹브라우저를 보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OS, 그러니까 운영체제 시스템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료 저장하는 공간 있죠. 메모리 공간 있고, 이렇게 막 돌아가는 엔진 있고, 뭐 코드 해석하는 부분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요, 렌더링 엔진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도대체 어떻게 그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소창에 naver.com이라고 딱 입력하고 엔터를 누른 순간 과연 브라우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naver.com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눌렀어요. 그 순간 우리 브라우저는요, 이 naver.com이라는 걸 딱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naver.com이라고 했다고 네이버를 알진 못해. 이 naver.com이라는 어떤 이름은요, 약간 인간이 보기 편하게 우리가 이름을 부여한 것이고요. 브라우저는요, 실제로 이 이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브라우저가 이해하는 건요, IP 주소입니다. naver.com 했을 때, 야, 그래서 그 naver.com이 어디 있는데, 그 서버 어디 있는데, 그 주소 좀 알려줘봐 할 때 그 컴퓨터가 이해하는 주소는요, IP 주소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요, naver.com이라고 쳤을 때에 그거에 딸려오는 IP 주소가 그래서 뭔데,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naver.com이라는 주소를 들고 찾아갑니다. 누구한테 찾아가냐? DNS라는 서비스에 찾아가게 됩니다. DNS는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도메인의 네임을 어떻게 시스템화한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 가시면요, 약간 딕셔너리, 그러니까 사전처럼, 야, 네이버.com이 뭐 이 주소더라. 네이버.com이 이 IP 주소더라. 뭐 구글이 이 IP 주소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과 IP 주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IP 주소를 찾아오는 거예요. 야, 네이버.com IP 주소 이거랜다. 이렇게 딱 주면은 그때서야 아싸 하고 그 주소를 들고 와서 그 주소를 가지고 이제 방문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뭐다? 이 주소가 실제 어떤 IP 주소인지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한다. 누구랑 함께? DNS랑 함께. 하지만 이 과정이 제가 지금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했지만 이게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웹사이트가 있고 얼마나 많은 IP 주소가 있니? 그죠? 이거를 한 번에 쉽게 찾을 수 절대 없죠. 그래서 DNS 시스템도요, 어떤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루트 도메인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너 네이버.com 하니? 그랬더니 네이버.com? 닷컴이네? 그럼 닷컴한테 가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닷컴한테 가서, 야, 너 네이버.com 하니? 네이버.com? 야, 그래, 네이버, 여기 한번 가볼래? 이런 식으로 내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찾아가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야, 너 코딩 알려준 누나가 어디 사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이제, 야, 그 사람 대한민국에 사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찾아가 볼래? 그럼 난 대한민국 찾아가는 거야. 그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야, 코딩 알려준 누나 어디 사니? 네. 코딩 알려준 누나? 아, 인천 사는 것 같아. 인천 가봐. 그럼 인천을 가. 그러면은, 코딩 알려준 누나? 또 어디 사니? 그러면, 그 누나가, 송도에 사는 것 같아. 송도 한번 찾아가봐.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코딩 알려준 누나가 사는 정확한 주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주소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물론 이 주소는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받아낸 거잖아요. 그죠? 어렵게 받아낸 만큼 보통 이렇게 받은 주소는요, 이제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DNS 캐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시에 이 주소를 저장해놨다가 다음번에는 그렇게 DNS한테 굳이 안 물어봐도 되게끔 그래서 다음번에는 바로 여기 가서 찾아보게 이렇게 저장을 해놓기도 합니다. 어쨌든 DNS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뭐다? 단지 IP 주소를 얻어내는 단계였습니다. 그게 1단계였다. 어렵게 주소를 받았어. 그럼 이 주소를 가지고 이제 뭐해? 찾아가야지. 문 두들겨야지. 그러면 이제 이 주소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 서버에. 헤이 서버님, 똑똑똑. 나 HTML 좀 줄래요? 나 웹사이트 그리고 싶은데 파일 좀 줄래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주겠죠. 얘다 하면서 파일을 딱 주게 됩니다. 그 파일의 형태는 참고로 우리가 아는 HTML, body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01010001 막 우리 그 매트릭스에서 보다 그 01010001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바이트 스트림 형태로 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전달하기가 쉬워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래서 010100010001 이런 식으로 바이트로 된 바이트 스트림을 우리가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 브라우저는 그런 이상한 010의 어떤 스트림 형태의 어떤 엄청난 거를 받았어. 이거 받으면 어떡해? 이제 우리가 걔를 다시 인코드 해야지. 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HTML 언어로 우리가 다시 인코딩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010을 가지고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쓰는 인코딩 방법이 뭐냐? UTF-8이라는 걸 가장 많이 씁니다. UTF-8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언어,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언어를 지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0101 된 거를 가지고 이 UTF-8이라는 인코딩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hello라는 글씨로 우리가 다시
다시 얘를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HTML 파일에 우리가 얘를 뭘로 인코딩을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 HTML 헤드 파일 보면 항상 뭐 메타 하면서 뭐 그 UTF-8 요거 항상 써놓잖아요. 그걸 써놓는 이유가 얘가 뭘로 인코딩이 됐는지를 멘션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이트 스트림으로 된 거를 가지고 다시 인코딩 로직을 써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드디어 헬로 이렇게 캐릭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된다? 바이트로 된 거를 읽어다가 캐릭터화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우리가 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문자가 됐어.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문서 같은 게 좀 생긴 거죠. 그죠? 문서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읽을 수는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쫘라라락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컴퓨터가 이걸 이해하나? 아니죠. 컴퓨터도 이제 하나하나 다시 읽어봐야 되는 거야. 아, 요게 HTML 태그고, 아, 요게 DIB 태그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 해석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크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크나의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어떤 문서가 있다고 칩시다. 뭐 이런 HTML, 바디 어쩌고저쩌고 써있는 그냥 어떤 문서가 있어. 캐릭터가 써져 있는 문서가 있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읽느냐. 말 그대로 하나하나 읽는 거야 이제. 엔진이 하나하나 읽는 거야. 자, 요거 읽는 순간 아, 태그가 열렸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HTML? 아, HTML이구나. 그러다가 요거를 또 만났다. 그러면 아, 태그가 닫혔구나. 그러면서 얘를 어떻게 해석한다? 아, 스타트 태그가 HTML이다. 라는 어떤 토큰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읽고 해석을 한 거지 그거를 토큰이라는 걸로 아웃풋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하나 읽는 거야. 문자 하나하나 읽어. 아, 문자가 열렸네. 태그가 열렸네. B가 있고 O가 있고 D가 있고 Y가 있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태그가 아, 닫혔구나. 끝났구나. 또 토큰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토큰. 아, 바디 태그가 열렸다. 라는 어떤 하나의 이제 토큰을 또 만들고 또 하나하나 읽는 거야. 쭉쭉쭉쭉 이제 읽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토큰을 만들게 됩니다. HTML이 열렸고, 바디가 열렸고, DIB가 열렸고 하다가 아, 버튼이 닫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버튼이 닫혔구나. 요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뭐라고 한다? 토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토큰화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는 또 뭘 해야 된다? 이 토큰을 이제 의미 있는 어떤 값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의미 있는 값으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드냐? 오브젝트로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여기에 DIB 태그가 있고 여기에 DIB 태그가 닫혔네. 아, 그러면은 우리는 DIB 태그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얘를 토큰을 어떻게 한다? 다시 오브젝트화 시키게 됩니다. 태그는 DIB가 있었고, 아, 여기 속성 값은 이런 게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나 만들고, 아, 우리 버튼 태그도 있었대. 그럼 버튼 태그가 있고, 애트리뷰트는 누가 있고, 이렇게 쭈쭈쭈쭈 이렇게 객체화를 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노드라고, 전문 용어로 우리는 노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큰은 1차적으로 일단 떠듬떠듬 뭐가 있는지 읽어놨잖아. 얘를 가지고 좀 이제 의미 있는 태그가 뭐가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객체 형태로 만들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노드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야, 오케이, HTML 태그 있었고, 헤드 태그 있었고, 메타 태그 있었고, 바디 태그 있었어. 이렇게 의미 있게, 야, 헬로우라는 텍스트 있었어.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 있는 어떤 객체로 이제 좀 이제 구조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얘네들한테 이제 관계를 줘야 돼요. 우리가 HTML 파일을 보면은요, 얘네가 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HTML은 이게 굉장히 하이어키라고 하죠. 약간 수직 관계가 굉장히 분명한,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은, 아, 바디 태그 안에 DIB가 있고, DIB에는 두 개의 자식이 있네. 우리가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각각 태그들에게 관계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관계를 설정.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주는 거를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든 그냥 요 태그 오브젝트에서 관계를 또 삽입을 해주면은 얘는 뭐라고 부른다? 모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걔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DOM, document, 맨 처음에 다큐멘트 만들었죠? 오브젝트, 우리가 객체화를 시켰죠? 그리고 그거에 관계를 주니까 모델이 됐다. 그래서 DOM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드에다가 이제 관계라는 걸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결과물이, 파이널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DOM tree라고 부릅니다. DOM tree.
마치 요 관계도가 트리 같이 생겼죠. 참고로 여기에서 트리는요, 자료의 형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뭐 컴퓨터공학과 이쪽을 아마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보시면은 자료 구조라는 걸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료를 컴퓨터가 저장해 놓은 자료의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스택도 있고 큐도 있고, 그 중에 한 가지 형태가 트리라는 형태예요. 그럼 트리라는 형태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말 그대로 진짜 트리, 약간 가지치기 하듯이 트리의 형태로 이렇게 생겼어요. 가지처럼, 마치 약간 나무의 가지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런 트리의 형태로 각자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인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도를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DOM tree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러면 HTML의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다? 얘 문서를 해석해서 마지막에 DOM tree를 만드는 게 HTML의 목표다. 자, 여기서 끝나면은 HTML DOM tree 끝났다고 우리가 웹사이트 볼 수 있을까? 아니죠. 그죠? 우리 중요한 친구 뭐가 있어? 우리 CSS 지금, 야, CSS 무시해? 아니죠. 우리 CSS도 있죠. 우리 웹사이트가 CSS 없이 그냥 그 벌거벗은 HTML 상태로 나갈 거야? 아니잖아.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CSS도 어떻게 우리가 불러와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문서를 딱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HTML, 그래서 HTML이 이렇게 쫙 이제 읽어 나가는 거야. 아, 메타가 있고, 이렇게 있고, 타이틀이 있고,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링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타일이네? 여기에 스타일 CSS 가져오라고 명령어가 되어 있네. 요 줄을 만나는, 요 링크 태그를 만나는 순간 HTML은 요청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받아놓은 IP 주소 있잖아요. 거기에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요청을 보내. 그래서 똑똑똑, 저기요, 제가 HTML 파일 아까 준 거 읽어보다 보니까 스타일 CSS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것도 보내주세요 라고 나중에 요청을 하게 다시 가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 CSS를 받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이트를 열 때에 네트워크 탭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얘는 타입이 지금 다큐멘트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HTML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HTML이 열려요, 당연히. HTML이 열리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CSS를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요 한 번 요청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CSS를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파일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CSS를 뒤에 가서 요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CSS도 시작인 거야. CSS도 똑같이 이렇게 바이트 스트림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인코딩을 해서 캐릭터화를 시키고, 그 캐릭터화를 시킨 걸 다시 토큰화를 시키고, 토큰화 시킨 거를 또 다시 노드로 만들었다가 그 노드에다가 또 다시 관계를 줘서 모델화를 시키는 그 과정을 똑같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CSS 파일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에다가 이제 관계까지 주입을 해서 하면은 뭐가 완성이 된다? 요게 완성이 된다. 똑같이 생겼죠? 우리 모델, 우리 DOM tree랑 똑같이 생겼어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CSS 오브젝트 모델이다. 그래서 CSSOM, SOM. 저는 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실제로 솜이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OM이라는 tree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바디 아래에 p 태그가 있고, 그 p 태그에는 이런 스타일이, p 태그 아래에 또 스팬이 있는데 스팬에는 이런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그려놨죠.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바디는 항상 최상단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p 태그 밑에 있는 스팬은 디스플레이 넌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 태그 밑에 스팬이 있는데 거기는 디스플레이 넌이다. 이렇게 스타일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DOM tree도 만들었고 SOM tree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웹사이트 그릴 수 있을까? 아니죠. 우리 아직 그릴 수 없죠. 우리 이제 뭐가 있느냐? 우리가 페이지를 읽다 보니 또 뭐가 필요하다. 스크립트 필요하다. 여기서 또 만난 거야. 스크립트 갖고 오라네? 에라이? 하면서 HTML 또 다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요청을 하러 갑니다. 똑똑똑, 저기요, 자바스크립트도 필요하다면서요. 그것도 보내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실행이 되죠. 참고로 자바스크립트는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실행되는 동안에는요, 이 DOM을 멈춥니다. 우리 DOM을 막 만들고 있잖아요. HTML 열심히, 그죠? 근데 그거를 중간에 중단을 해버립니다. 왜냐?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큐멘트다, create element 하면은, 우리가 HTML 파일을 굳이 안 쓰고도 우리가 거기에 노드를 추가할 수 있고, HTML 파일에 뭔가 내용을 바꿀 수 있고, 그죠? CSS도 바꿀 수 있고, 그죠? 자바스크립트 굉장히 파워풀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HTML 입장에서는 얘가 너무 이제 요청 사항도 많고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돔을 열심히 그렸어. 다 그렸어. 다 그리고 나서 자바스크립트의 요청을 받았는데 자바스크립트가 되게 많은 걸 바꾸고 싶어 해. 그럼 다시 그려야 되잖아. 이게 HTML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그리던 걸 잠깐 멈추고 이 자바스크립트가 바꾸고 싶은 게 있는지 혹시나 또 새로 생성하고 싶은 게 있는지 좀 듣다가 그 요청사항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에 그리는 게 나는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 일을 좀 덜 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HTML은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실행이 되는 동안은 돔을 더 이상 그리지 않아요. 그리지 않고 자바스크립트가 이 HTML을 뭐 추가하고 싶은 뭐 태그라던가 뭐 바꾸고 싶은 내용이 있는가? 그거에 코드가 있는가라는 거를 주의 깊게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매우 파워풀하다. 정말 자바스크립트가 중간에 돔을 그리는 걸 멈추나요? 네, 멈춥니다. 그거를 이제 실내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자, 제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파일 안에는 어떤 코드가 있느냐? 이 div 태그에 hey라는 내용을 바꿔라 라는 제가 코드를 안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스크립트 태그가 div 태그보다 먼저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제가 구조를 뒀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에러가 났습니다. 야, 나 너의 그 텍스트 컨텐츠 못 바꿔줘. 왜냐? 나는 지금 네가 쓰려고 했던 그 div 태그를 난 이해할 수 없거든. 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왜냐? 제가 div 태그가 뒤에 있으니까 HTML은 이미 여기서 멈췄잖아. 스크립트 본 순간 멈췄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div 태그를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심심하시면 스크립트 태그의 위치를 상단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HTML의 내용을 하나도 바꿀 수가 없어. 왜냐? HTML을 그리기를 멈춰놓은 상태거든. 그 스크립트 태그 이후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야, 스크립트 태그 바닥에다 놔라. 이게 그래서 나오는 소리예요. 자, 물론 이렇게 스크립트가 돔을 탁 블락하는 거, 이거 싫어하는 개발자 굉장히 많겠죠. 왜냐? 만약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크잖아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계속 실행할 동안에 돔은 그냥 영원히 멈춰 있는 거야. 사용자는 웹사이트를 영원히 볼 수 없는 거야. 돔 보는, 이게 웹사이트 보는데 한참 걸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야, 약간 자바스크립트가 돔을 막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물론, 자바스크립트가 돔을 막지 않는, 그렇게 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defer 이라는 옵션을 붙이면요. 스크립트 파일이 위에 있어도, 돔의 생성을 막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아직 여전히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러 없이 뭔가 잘 나온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defer이라는 옵션도 있고요. async라는 옵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옵션을 붙이면은 스크립트 파일이 돔의 생성을 막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쯤 돼서 궁금하지 않아? 누나,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알았어. 그러면은 돔의 생성을 막지 않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는 바닥에 두는 거 알겠어. 근데 왜 CSS는 항상 위에다 두는 거야?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 아니 CSS도 얘도 다운로드 받고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거면 바닥에 둬도 되지 않나? 왜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바닥에 두면서 CSS는 위에다 두는 거야? 그 이유는요. CSS는요, 다행히도 돔의 생성을 막지 않습니다. 근데 CSS가 좀 파워풀한 건 또 뭐냐면요. 돔이 완성이 됐다고 바로 웹사이트가 보이지 않아. 돔은 항상 솜을 기다립니다. 돔은 항상 솜을 기다려요. 그래서 돔과 솜이 둘 다 완성이 됐을 때만 다음 스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TML 입장에서는 뭐예요? 솜을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솜이 웹사이트의 성능에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CSS 파일이 너무 크잖아? 그래서 만들 게, 그 모델링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돔은 끝났어도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내가 웹사이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솜을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야, 쟤네 왜 이렇게 덩치가 크니? 왜 이렇게 뛰는데 오래 걸리니?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CSS 파일이 좀 너무 크면은 성능이 좀 안 좋기도 합니다. 현재 이 페이지에서 필요한 것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CSS 파일의 사이즈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킬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미디어 쿼리 같은 거 이용할 수 있겠죠. 스크린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 스타일을 갖고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현재 유저한테 이 데스크탑 화면만 보여주면 되는데 내가 굳이 이 모바일 화면에서 보여주는 스타일을 갖고 올 필요가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내가 데스크탑에, 지금 현재 유저가 데스크탑이라면 데스크탑에 필요한 스타일만 들고 와서 그려줘도 바쁜데, 내가 모바일까지 지금 신경 쓸 때야? 모바일은 모바일로 바뀌면 그때 얘기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스타일 파일을, 그렇게 좀 스타일 CSS를 좀 여러 개로 나누어서 그때 필요한 것만 갖고 오게 하는 게 또 웹 성능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데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끝냈어. 그래서 이제 DOM도 있고 CSS, SOM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해? 합체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이 둘을 가지고 드디어 합체를 해서 뭘 만든다? 렌더 트리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말 그대로 렌더. 그릴 준비가 된 tree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돔에서 있었던 내용 있잖아요. p 태그 밑에 헬로와 뭐 스튜던이 있었고 요런 내용과, 그리고 솜 tree에 있었던 스타일 있잖아요. p 태그는 폰트 웨이트이 볼드였다라는 요런 스타일까지 합쳐진 거. CSS와 돔을 합친 트리인 렌더 트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렌더 트리는요, 말 그대로 최종 버전인 거예요. 내가 진짜로 웹사이트를 그리기 위한 최종 설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렌더 트리에서는요, 쓸데없는 애들은 다 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렌더 트리에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헤드 태그, HTML에 뭐 헤드 태그 이런 거 필요 없잖아. 이런 거는 화면에 보이는 애는 아니잖아요. 헤드 태그 이런 거. 그런 거 싹 그냥 빼는 거야. 그래서 바디만 들고 오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스팬 태그가 여기 지금 디스플레이 넌이에요. 디스플레이 넌 안 보여주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렌더 트리 입장에서는 야, 스팬 태그가 디스플레이 넌이래. 그럼 내가 굳이 렌더 트리에 스팬 태그를 포함시킬 이유가 있을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빼게 됩니다. 요 스팬 태그의 내용을 아예 빼게 돼요. 그래서 지금 p 태그만 남게 됐죠. 이런 식으로 필요 없이 진짜 화면에 안 보이는 애들은 싹 다 빼고 정말 화면에 그려야 되는 애들만 가지고 렌더 트리라는 거를 최종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서 HTML을 통해서 돔을 만들었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불러왔고, 그리고 CSS를 통해서 솜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다? 렌더 트리라는 최종 버전을 만들게 된다. 그럼 이제 최종 설계도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이제 그리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는 과정은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레이아웃, 페인트, 컴포짓이라는 단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레이아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이제 설계도가 있다고 바로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체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얘를 정확히 이 화면에 어디다 그릴 건데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리스폰시브 웹사이트, 그러니까 반응형 웹사이트 만들 때 우리가 뭘 많이 써요? 퍼센트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 50%만 보여줘 이런 거 많이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 자바스크립트 요 빨간색 블락 요거 화면에 50%로 넓이 설정해줘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50%는 뭐예요? 우리가 쓰는 화면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지죠. 그죠?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요런 모바일 버전에서는 얘가 그냥 200픽셀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태블릿 버전에서는 얘가 400픽셀일 수 있어요. 그죠?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얘의 크기가 달라져요. 같은 50%라고 해도 얘의 크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요런 정확한 크기가 우리가 지금은 이 사이즈, 이 픽셀로 보여줄 거야 라는 거를 정확히 계산하는 게 레이아웃 단계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마치고 나면은 드디어 우리가 페인트, 말 그대로 페인트, 그릴 것 같죠? 페인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페인트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드디어 픽셀 하나하나를 요 레이아웃이 알려준 대로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요 페인트에서도 한 페이지에 다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한 페이지 다 안 그리고 또 화면을 여러 개의 레이아웃으로 나눠서 이 페이지는 이거 그리고 이 페이지는 요거 그리고 이렇게 좀 레이아웃을 좀 여러 개를 나눠서 그립니다. 이렇게 나눠서 그린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컴포짓 마지막 단계에서 합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유저 입장에서는 이게 한 페이지로 짠!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포토샵 같은 거 할 때에도 우리가 레이아웃 여러 개 쌓아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알죠? 기억나죠?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인트에서도 레이아웃을 좀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린다. 한 페이지에다 그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에 그림을 다 그려놨어. 근데 뭔가 하나가 바뀌었네? 바뀌면 이거 하나 바뀐 것 때문에 이거 전체 다 그려야 되잖아. 오, 쉣. 그건 너무 싫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장을 만들어 놓고 요게 바뀌었어? 그럼 얘가 있는 그 레이아웃만 찾아가서 걔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인트는 여러 개의 레이아웃을 통해서 그려놓고 컴포짓 단계에서 그걸 합쳐둔다. 그럼 우리가 보는 웹사이트가 보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레이아웃과 페인트 단계는요, 얘는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를 사용하면서 매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내가 웹사이트에서 어떤 게 위치가 이동을 했네? 그러면은 또다시 레이아웃을 다시 계산해서 그리게 되고, 또 다시 계산해서 그리게 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레이아웃이 반복이 되는 순간은 언제다? 당연히 우리 맨 처음에 페이지 클릭했을 때 당연히 되고, 그리고 만약에 윈도우 사이즈가 바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데스크탑 화면에서 보고 있다가 내가 모바일로 확 바꿨어. 그러면은 당연히 모바일로 얘를 다시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화면 사이즈가 바뀔 때, 또는 뭔가 노드, 그러니까 HTML 태그가 뭔가 새로 추가가 될 때, 그때 다시 태그 뭔가 추가되면 다시 이렇게 계산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아웃이 다시 바뀌는 순간입니다. 참고로 레이아웃이 바뀌는 거는요, 조금 비싸. 왜냐? 레이아웃이 바뀐다는 거는 다시 처음부터 페인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레이아웃을 너무 자주 바꾸게 되면은 이것 또한 웹사이트 성능에 좀 문제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좀 자주 바꾸는 거, 그거를 리플로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리플로우를 그래도 최대한 좀 덜 하는 게 웹사이트 성능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드디어 우리가 웹사이트에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겠어. 정말 복잡한 과정이지. 그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 그죠? 그냥 보여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렌더링 엔진이 많은 일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 웹사이트의 성능을 좀 좋게 하려면, 내가 좀 빨리 뭔가를 유저한테 보여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웹사이트 성능을 좋게 하려면 첫 번째, 소스의 사이즈 줄이기. 그렇죠? 파일이 크면은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단순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일의 사이즈를 줄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코드 이런 거 빼고 그런 거 중요해. 자, 두 번째, 외부에서 가져오는 리소스 양을 줄이기. 뭐 그런 거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CSS 파일 같은 거 너무 한 번에 갖고 오면은 양이 너무 많아. 읽을 게 너무 많아. 그럼 모두가 지금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CSS 파일 큰 거, 미디어 퀄이나 이런 걸로 불필요한 파일은 좀 나중에 갖고 오는 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외부에서 가져오는 횟수를 줄이기. 요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야. 제가 아까 그랬죠. CSS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 외부에 나가서 다시 가서 찾아가서, 야, CSS 다시 좀 줄래? 요 짓을 해야 된다고. 그죠? 근데 요 짓을 하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천에 있는데 부산까지 다시 가가지고 CSS 들고 와야 되는 거야. 요 횟수를 최대한 줄이면은 웹사이트가 조금 더 이제 좀 부담이 덜 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요 페이지를 위해서만 되게 간단한 스타일이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굳이 style.css 하면서 파일을 따로 빼놓는 것보다 인라인으로 스타일을 주는 게 훨씬 더 단순할 때가 있습니다. 훨씬 더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만약에 그 CSS 파일이 다른 데서도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인라인으로 주는 거는 좋지 않은 선택이지만, 어쨌든 단순한 스타일, 여기에서만 쓰이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인라인으로 스타일을 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리는 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작업과 섬세함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리플로우나 리페인트 이런 거를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CSS 스타일이 각각 스타일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스타일은 리플로우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 어떤 스타일은 리페인트를 시작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포지션 레프트 라이트 요거를 쓰면은 얘네들은 리플로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CSS 속성을 써주는 것보다는 뭔가 트랜지션 요런 거를 써서 움직이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 또는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움직일 때 원픽셀씩 하나씩 움직이면은 페인트 계속 다시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거보다도 조금 더 이제 3픽셀씩 좀 더 크게 움직이는 게 페인트에는 조금 더 덜 그리니까 웹사이트 성능에 좀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CSS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리플로우와 리페인트를 좀 피하는 쪽의 스타일을 선택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웹브라우저 동작 원리까지 알았겠다. 이제는 뭐 하면 된다?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제 HTML, CSS 해서 웹 공부하면 되잖아. 그죠? 그 공부는 어디서 한다? 제 웹사이트에서, 제 이제 강의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저의 HTML, CSS 강의 링크는 밑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 컨텐츠 마음에 들었다면은, 좋아요,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